북극에서 20년을 살아본 사람이 서울에서 사흘을 보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에릭입니다. 원래는 극지 연구소에서 북극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스발바르 제도 롱위어비엔 마을에서 폭설로 길이 막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길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도시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극한 기후 지역의 도시 문제를 연구합니다. 북유럽 사람이라 영하 15도 추위에도 코트 하나로 버텨내는 편이고 웬만한 눈보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웬만한 바람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북유럽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던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공기에서 정돈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큰 공항이면 보통 각종 소음과 뒤엉킨 냄새가 섞여 있는 법인데 그 넓은 공간이 한결같은 온도와 공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유리처럼 매끄럽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동선은 엉키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 생각보다 진지하군요. 그게 서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극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에 대해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북극 마을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게 되는데 인천공항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이런 질서가 유지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캐리어로 애를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공항 직원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롱위어비엔 마을에서 주민들이 서로 돕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두 줄을 만들어 서 있었습니다. 앞줄은 자신의 짐을 기다리는 사람들, 뒷줄은 아직 짐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규칙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승객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나이 드신 여성분의 캐리어를 들어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도움을 드린 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하셨고 도움을 받으신 분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공항 리무진 승강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를 지켜 줄을 섰고 버스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급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극곰 연구를 할 때는 개체 하나하나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작은 배려들이 이어졌습니다. 노약자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큰 짐을 든 승객이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북극 기준으로는 평범한 수준이지만 이런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교통체계가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본 질서와 배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민의식이 비상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일까요? 스발바르에서 폭설이 왔을 때 주민들이 보여준 협력 정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떨까요?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접어들자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교통신호 등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도시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합의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특별한 문화였을까요? 내일부터 시작될 폭설이 그 답을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호텔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환대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다른 투숙객들이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내일의 폭설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도시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시련에 어떻게 대응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북극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도시만의 특별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녁을 먹으며 한국 뉴스를 켰습니다. 기상캐스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설경보가 발령되었고 특히 서울 지역에는 하룻밤 사이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극에서 20년을 산 저에게는 그 정도 적설량이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스발바르에서는 하루에 50cm씩 내리는 것도 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 운행 시 안전장비를 준비하라는 안내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조치였지만 한국 기상청의 대응이 꽤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서울의 도로망을 검색해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그리고 수많은 골목길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교통체계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덮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롱위어비엔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인구가 2,000명 남짓한 작은 마을도 하루 종일 고립되었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교통이 마비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무 문화를 보면 웬만한 눈으로는 회사에 안 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쌀아기 눈이었는데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함께 불어서 시야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 패턴이라면 정말로 많은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내일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젊은 프론트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내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 이 정도 눈이 내리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지만 제게는 익숙한 날씨였으니까요. 과연 이 도시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시련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로비에 앉아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시간대별 예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었고 시청에서는 제설 작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상황과 버스 노선 조정 계획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응을 보니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꽤 발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북극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서로 협력하느냐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발바르의 작은 마을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떨까요? 개인주의가 강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도울까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본 질서와 배려가 비상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여유가 있을 때는 친절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저는 특히 교통체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하철로 몰릴 텐데 그러면 지하철도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에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수칙이나 서로 돕는 방법 등을 어릴 때부터 배우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이런 극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시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낙천적인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안일한 대처로 이어질까요? 호텔 직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물품을 점검하고 투숙객들의 안전을 위한 공지사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실함과 사회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행동할 때 과연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결과가 나올까요? 방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투숙객과 마주쳤습니다.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일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걱정되시나 봅니다 라고 말을 건넸고 그분은 그러게 말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대화에서 느낀 건 서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는 정말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방에 돌아가서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더 거세졌습니다. 도로에는 이미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정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일의 상황을 예측해봤습니다. 아마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망이 너무 복잡해서 모든 길을 다 치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업할 텐데 골목길은 나중에 처리되거나 아예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버스는 운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릴 텐데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승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제때 출동할 수 있을까요?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을까요? 북극에서는 이런 날씨가 일상이어서 모든 시스템이 그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평상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폭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과연 이 도시가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새벽 6시, 평소 습관대로 일어나서 커튼을 걷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밖에 보인 건 눈발이 아니라 하얀 벽이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이 도로를 완전히 덮어서 어디가 차도이고 어디가 인도인지 색조차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북극에서 20년을 살면서도 이 정도로 빠르게 눈이 쌓이는 건 드물게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적어도 40cm는 쌓인 것 같았습니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서 눈이 한쪽으로 몰려 더 깊은 곳은 50cm를 넘어 보였습니다. 호텔 아래쪽 도로를 내려다보니 차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몇 대의 승용차가 시동을 걸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바퀴만 헛돌 뿐 움직일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눈을 치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치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 가는군요. 롱위어비엔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눈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가 갑작스러운 폭설을 맞으면 교통체계부터 마비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가 봤습니다. 이미 여러 투숙객들이 모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도 계속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마 체크아웃이나 교통편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로비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교통대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대부분이 통제되었고
버스 운행도 대폭 축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하철만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분이 중요한 미팅 때문에 걱정스러워하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15분 거리를 이 눈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서 호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찬 바람과 함께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직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오늘 하루 종일 더 쌓일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출근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휴대폰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아예 호텔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해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출근에 목숨 거는 것 같던 한국 직장인들이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몇 걸음 나가봤습니다. 평소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인도가 완전히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로수도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지가 휘어져 있었고, 상점의 간판들도 눈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미 몇몇 상인분들이 나와서 가게 앞눈을 치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오전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말입니다. 한 중년 남성분은 삽으로 열심히 눈을 퍼나르고 있었고, 옆 가게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개점도 안 했는데 벌써 나와서 손님들이 다닐 길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북극에서는 폭설이 일상이라 당연히 대비하고 있지만 서울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도 벌써부터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점장님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매출에 대해 물어보니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정말 급한 상황에서 찾는 손님들이 있으니 문은 열어둬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가게를 여는 상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단지 내 도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몇 분도 나와서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일 텐데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단지라도 제대로 치워놔야 나중에 모두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바로 롱위어비엔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와서 다른 투숙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오늘 하루는 계획을 포기하고 실내에 머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가끔은 이런 날도 필요한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젊을 때 군대에서 이런 눈을 많이 겪어봤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들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 직장인들은 생각보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동료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긴급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시내 주요 도로도 대부분 통행 불가 상태였습니다.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고, 강남구에서도 상인들이 협력해서 상가 앞 도로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을 기다리기만 할 텐데 시민들이 먼저 나서고 있었습니다. 롱위어비엔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 레스토랑에는 평소보다 많은 투숙객들이 모였습니다. 나갈 수 없으니 모두 호텔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직원들은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을 별다른 혼란 없이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특별히 대비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웨이터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임기응변 능력이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릎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차량들은 완전히 눈에 묻혀서 형태만 겨우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눈을 헤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로 길을 만들어주고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모습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어떤 특별한 문화일까요? 내일이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더 이상 호텔 안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밖으로 나가서 이 도시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대로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방한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건 아직 시 당국의 제설차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년 남성 몇 분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라고 지시한 것인지 궁금해서 관찰해보니 이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닐 길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만히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롱위어비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관료적인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요. 좀 더 걸어가니 상가 지역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들이 문을 열기도 전인데 상인들이 이미 나와서 인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 사장님은 가게 앞뿐만 아니라 옆 상점 앞까지 눈을 치워주고 있었고 옆집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손님이 올 수 있게 길은 만들어놔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만 치우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는 전체적인 사고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만 치우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걸어올 수 있는 전체 동선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광경은 큰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도 안 된 시간인데 골목에서 간선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들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관찰해보니 특별한 계획이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치운 길이 끊어지면 소용없다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작업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선진국형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 장비로 처리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를 담당할지 미리 정해져 있고 시민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스템보다 행동이 먼저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역 출입구까지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상인, 회사원,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힘이 필요한 작업을,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을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여성분들은 안전한 길을 확인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효율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협력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된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발동되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개인주의보다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DNA 같은 것 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입주민들이 총출동해서 단지 전체의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삽과 소금을 나누어 주고 동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아끼려는 목적보다는 자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스스로 치워야 한다는 주인의식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주인의식이야말로 공동체의 기반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길, 내가 이용하는 가게에 대한 책임감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휴교령이 내릴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어차피 휴교인데도 굳이 치우는 이유를 관찰해보니 아이들이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안전한 길은 있어야 한다는 선제적 사고였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문화였습니다. 오후 4시쯤 드디어 시청에 제설차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통로들은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설차는 시민들이 만든 길을 따라 더 넓히고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설차 기사님의 표정을 보니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작업이 훨씬 수월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만드는 것과 기존 길을 넓히는 건 완전히 다른 작업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민과 정부의 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초기 대응을 하고 정부가 전문적인 장비로 보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골목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 앞을 젊은 남성 몇 분이 자발적으로 치워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따뜻한 음료를 내어주시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알고 있었고 이런 날 혼자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한국 사회의 숨은 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제설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인사나 치사도 없이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DNA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 위기 상황에서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 정신이 자동으로 발휘되는 사회, 그리고 그런 자발적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롱위어비엔에서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었다면 서울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지닌 가장 큰 경쟁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작업을 하루 종일 지켜본 후 저는 직접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그 질서감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평소 15분 거리였지만 눈을 헤치며 걸어가니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길 덕분에 생각보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폭설 때문에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서 평소보다 2배는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줄로 나뉘어 서 있었습니다. 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와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인천공항 수암을 찾는 곳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안내방송이나 지시가 있었나? 궁금해서 주변을 관찰해보니 특별한 지시나 안내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질서가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계단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서로 밀거나 다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부축해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길을 내주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께서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어려워하시자 앞뒤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에서 부축해드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시자 따뜻하고 정중한 응답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개찰구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카드가 잘 안 찍히는 할아버지를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있었고 영무원이 와서 도와드리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내려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는 위치에 맞춰서 두 줄로 서서 가운데 공간은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질서감이 단지 시설, 관리나 직원 교육 덕분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오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화였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린 후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붐비는 상황이었지만 밀어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나 임산부를 먼저 태워드리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전동차 안도 놀라웠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원래 붐비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경쟁적인 친절함이 오히려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분이 타시는데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영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승객들끼리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따뜻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환승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도 복잡한 환승역이 오늘은 완전한 인파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동선을 배려하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관광객으로 보이는 외국인에게 한 시민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면서 직접 입구까지 데려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분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친절한지 궁금했는데 관찰해보니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당연함이 바로 한국 사회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는 통로에서는 양방향 통행을 위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시나 안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암묵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길을 내어주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제안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전동차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해하자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줬습니다. 누구는 장난감을 보여주고 누구는 사탕을 건네주며 아이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자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따뜻한 반응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포용력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때문에 계단이 미끄러워졌는데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호텔까지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 매뉴얼에도 없는 종류의 질서였습니다. 법이나 규칙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에서 나온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그 놀라운 질서감이 서울 전체에 뿌리내려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문화였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발동되는 공동체 정신과 질서 의식이 DNA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지닌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호텔 창가에서 눈이 그친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도로는 여전히 눈더미로 덮여 있었고 차량들은 앞뒤로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구급차가 접근하고 있는데 도로에는 움직일 수 없는 차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롱위어비엔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국 구급차가 우회로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믿기 힘든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지자 운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것 같던 차들이 하나둘씩 가장자리로 비켜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를 눈더미에 밀어넣으면서까지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시민들이 도로로 내려와 차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으로 비켜달라는 안내와 이쪽으로 더 붙이라는 지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더 자세히 지켜보니 완전히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가 지휘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각자 맡을 일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 정리를, 어떤 사람은 차량 이동을, 또 어떤 사람은 안전 확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을 받은 건지 궁금해서 한 시민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는데 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규정이 아니라 문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님은 자신의 차를 눈더미에 완전히 박아넣으면서까지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차가 빠지기 어려울 텐데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니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나중에 어떻게든 빼면 된다는 현실적이면서도 인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사람들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눈더미에 박힌 차들을 함께 빼내주고 미끄러운 길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한 보상이나 감사 인사를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궁금해서 관찰해보니 평소에는 이런 큰 눈이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비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에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의무감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응급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차였는데 아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런 혼란이나 지체 없이 순식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조화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제 눈에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응급 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는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한 젊은 남성분은 자신의 차에서 내려와서 교통정리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교통경찰인지 궁금했지만 관찰해보니 그냥 회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 정리를 해줘야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역할이나 책임이 없어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문화였습니다. 세 번째, 응급 차량이 지날 때는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한 승용차의 바퀴가 눈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 시민들과 함께 밀어서 빼내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감사 인사를 건네는 운전자분에게 주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같이 사는 사람끼리 돕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국적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울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포용력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머릿속이 정리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교통양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롱위어비엔에서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었다면 서울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서울의 그것이 더 고차원적이고 성숙한 형태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보니 오늘 하루 동안 서울 시내에서 응급 차량 출동이 평소보다 증가했는데도 평균 이동 시간은 오히려 단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오늘 제가 목격한 현장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작은 배려와 희생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로가 많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짜 중요한 것은 눈이 치워진 도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도시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을 목격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극한 기후 지역 도시 문제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서 쓰던 방식은 도로에 센서를 촘촘히 깔아서 노면 온도와 눈 깊이를 상시 측정하는 고비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로 상황을 파악하고 미리 계획된 매뉴얼에 따라 제설차와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 과장님이 대형 모니터를 가리키며 시민 리포터 시스템을 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수많은 작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앱으로 보내주는 현장 제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다거나 여기는 제설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이 구간은 통행 가능하다는 식으로 짧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보내는 제보가 수천 개의 눈 센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장비 대신 사람들의 눈과 발이 센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제보 건수에 대해 물어보니 평상시에는 하루 100여 건 정도인데 이번 폭설 기간에는 하루에 3,000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정말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제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설차와 인력 배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눈이 많이 쌓인 곳에는 즉시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이미 정리된 곳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정확한지 궁금했는데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확도가 9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방식은 인천공항의 정교한 동선 관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원리였습니다. 고도로 다듬어진 시스템에 사람의 참여가 더해져서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니 제보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건설적이었습니다. 어동 삼거리 눈 심함, 제설 필요라거나 비로 우회 가능, 차량 통행 오케이라거나 시아파트 앞 빙판 위험, 염화칼슘 뿌려달라는 식으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 그리고 필요한 조치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민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D역 압도로 정리됐다고 올리면 다른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댓글이나 덕분에 안전하게 다녔다는 후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해 알아보니 기술적인 부분은 6개월 정도였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까지는 2년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시범 운영도 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을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오는지 궁금해하니 작년에만 7개 나라에서 견학을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쉽게 이식할 수 있어도 시민 참여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결국 기술보다는 사람이 핵심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센터를 둘러보다가 또 다른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설차와 인력 배치를 결정할 때 시민들의 제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패턴, 상업지역 밀도, 응급시설 접근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판단 과정에 대해 알아보니 AI가 1차 분석을 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지 상황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철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판단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도 아니고 완전 수동도 아닌 둘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청하니 김 과장님이 현장 담당자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제설차 팀장님과 전화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시민 제보가 실제로 엄청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곳은 시민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데 제보 덕분에 빠뜨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의 성공 요인은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의 신뢰와 협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감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정교한 시스템 운영과 따뜻한 인간적 배려의 조합이 서울 전체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도로 다듬어진 시스템과 사람의 참여. 이 조합이야말로 서울이 찾아낸 독특한 해법이었습니다. 노르웨이식의 완전 시스템 의존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식의 완전 수동 대응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경쟁력은 첨단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람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신뢰와 참여 문화의 결과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국 당일 아침 호텔방에서 노르웨이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서울의 자동 신호 체계나 지하철 환승 구조, 그리고 첨단 제설 시스템을 분석해서 기술적인 보고서를 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려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본 것들을 기술적인 데이터나 시스템 분석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꼈던 질서감, 폭설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협력,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던 그 순간의 감동, 그리고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서 한 장에 담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문서 마지막 줄에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은 공항의 기술에서 시작해 시민의 마음으로 완성된다. 이 한 문장이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정교한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면서도 호텔 직원분들의 마지막 배려를 받았습니다. 폭설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괜찮았는지 다음에 또 오면 더 좋은 날씨에 서울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도 마지막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료된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곳곳에서 시민들이 여전히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작업은 끝났지만 자신이 사는 공간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른들은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극한 기후 대응 방식을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배운 건 그보다 훨씬 깊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이나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아무리 정교한 계획이 있어도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가서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면세점 직원분이 제가 북유럽 사람인 걸 알고는 추운 나라에서 왔는데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가라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분이 제 손이 차가운 걸 보고는 추웠을 거라며 손을 녹이라고 뜨거운 캔커피를 하나 더 건네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 도시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롱위어비엔에서의 경험과 비교해봤습니다. 북극 마을에서는 생존을 위한 협력이었다면 서울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서울의 그것이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비가 아닌 사람, 계획이 아닌 참여. 서울은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북극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저는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답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들이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의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북극의 도시에서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부터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동문이 열리던 순간부터 마지막 캔커피를 받던 순간까지 이 도시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앞으로 제 연구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극한 기후 지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롱위어비엔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규모나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원리는 같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북극 상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추위와 고립을 견뎌내는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북극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연구자에서 인간 사회의 협력 가능성을 탐구하는 연구자로 바뀌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시 서울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